박지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박지원은 교재를 한번 펴서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는 어떤 작가냐면 클릭 좀 할게요. 자,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겁이 많다고 할까요? 겁이.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되게 겁이 많은 그런 그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뭐죠? 겁을 상당히 많이 먹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김시습은 15세기, 김시습을 15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허균이 16세기,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15세기에 지금 작가로 소설 4인방에서 김시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16세기에 허균, 그 다음에 17세기가 김만중, 그 다음에 18세기가 박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보통 10대 후반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 박지원은 1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처가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처가의 도움. 상당히 실력이 이제 일취월장으로 잘 컸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급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로를 찾긴 찾았는데 결국 자기 뜻을 펼치지는 못했어요. 뜻을 펼치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설을 통해서 박지원은 자기의 생각을 많이 펼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암 박지원 하면 이제 대표적인 작품 바로 열하일기라는 작품이죠. 266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열하일기. 그래서 이제 그 열하일기라는 건 아시죠? 열하라는 것 자체가 온천을 가리켜요. 열하. 열이 나는 강이잖아요. 온천이죠, 온천.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세계 정세를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황제가 열하에 가서 뭐 합니까? 피서를 하죠. 이 피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단순한 피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피서가 아니고 어떤 주변의 민족을 제어하는 목적이다. 막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피서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열하라고 하는 곳에서 뭡니까? 바로 이제 세계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암의 거기 266쪽이 보면 연암의 열하일기는 당대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나오죠. 그런 그 연암의 시선, 또 철학적, 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연행록이라고 할 때 이제 연행록 같은 경우에 연자 자체가 제비연자예요. 원래 제비란 뜻인데 이 제비인데 이 연은 바로 중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자가 제비연자예요. 쓰는 연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글로 썼고, 이제 그 밑에 인용문 나오죠. 내가 열하에 이르러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청나라 황제가 열하에 피서 신장을 둔 이유는 나왔죠. 피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민족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건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7쪽을 보세요. 267쪽을 보면 그 인용문 넘어가고요. 열하일기 거기 한번 보세요. 열하일기를 통해서 연암은 이 북학이라는 것은 북쪽을 공부한다. 그래서 북학파죠. 북학파. 북학이라는 게 이제 이 북학파인데 이때 북은 청나라를 가리켜 청나라. 이 북학파는 바로 이제 그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우리가 이제 실학에 보면 중농주의가 있고 중상주의가 있잖아요. 상업을 중시하는 거. 여기서 이제 북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시선에는 한족이든 만주족이든 중원을 장악한 천자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다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인물성 동일론이라는 게 있죠. 267쪽에 4.2에 보시면 인물성 동일론.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물성 동일론이에요.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이제 인물성 동일론은 그 호랑 논쟁이라고도 하는데 철학적 논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자식과 새끼를 다 젖을 먹이는 행위가 같은가 다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인물성 동일론이고요. 넘겨보세요. 268쪽입니다. 자, 268쪽에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이야기 뭐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은 상당히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조회 이런 것도 상당히 뛰어났다는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거기 이제 인용문이 길게 나왔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69쪽. 그래서 연암의 진술, 그 인용문 밑에 연암의 진술은 사변적 논리의 체계 속에서 형성된 과학적 사고다 이렇게 나왔죠. 사람과 돼지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를 동일한 원리에서 같은 이치에 기반한다고 하는 상대적 관점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맞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천동설, 불변의 진리를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전환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나오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1월 성신의 천체만 움직인다는 거. 해와 달, 별. 고정 불변의 인식은 인성과 물성이 같지 않다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천동설을 믿은 경우가 많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 이게 맞냐?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 이게 지동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걸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상대주의적 관점이 밑에 나옵니다. 상대주의적 관점. 다음 단락에. 자, 이게 상대주의적 관점이 인물성 동론이에요.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 자, 여기 인물성 동론이라고 할 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때 인물은 그 사람 인물이 아니에요. 인이 사람이고 물은 동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호질 같은 작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꾸짖기를 가까이 오지 마라 구린내 난다 이렇게 나오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세상을 비판하는 거죠. 270페이지. 뭐 이제 인용문은 읽어보시고 그 밑에 호랑이의 삶과 인간의 삶은 다르다고 하고 양자의 생활을 견주면 다른 점이 명확해서 우열의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똑같다는 거죠. 서로 간에 똑같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생식을 하고 사람은 그 화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뭡니까 육회 같은 걸 먹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원의 문학론이 이제 271쪽을 보시면 나와요. 박지원의 문학론 271쪽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연암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원갱도로 대표되는 중국의 공안파의 노선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글쓰기 관점, 태도를 정립해 나가요. 그래서 동심은 진심이요 어린이의 마음과 진실한 정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의 마음이 진짜 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인용문 나오는 게 있죠. 거기 첫 번째 인용문에 보면 271쪽에 아이들이 나비를 잡는 걸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비를 잡으려면 살금살금 걸어가야 되겠죠. 살금살금.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학은 그렇게 써라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시뻘건 얼굴, 수염, 관공이다. 관우의 상을 가리키죠. 남자나 여자나 학질을 아는 사람은 그 자상 아래 들이밀어 놓으면 당장 즐겁하고
그만 그 춥고 떨리던 증세가 도망한다. 이게 나오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걸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271쪽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어린애 눈에는 나비는 상념의 대상이 아니고 관우의 소상은, 그러니까 소상이란 건 만들어진 상이죠. 흙덩어리가 아니라 역병을 퇴치하는 치병의 신격, 병을 고치는 신이라는 거죠. 아이가 나비를 잡으려 할 때 그 상황은 문학을 하는 근본 태도를 가다듬게 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된 뿐 아니라 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구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그 소용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린아이의 마음 뭐 이런 것을 잘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2쪽에 그 인용문 바로 밑에 있죠. 말에 맞대. 그래서 연합문학의 핵심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소단적치인이죠. 이건 여러분 글과 생각에서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끌다는 뜻이지만, 끌인자지만 설명한다는 뜻이고, 요 소단적치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소단적치, 요게 책 이름이죠.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소단적치인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시험 중요 부분 요약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단적치인.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것을 병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막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엄청 길게 써졌는데 그런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4쪽, 274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문학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 이제 274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마지막 단락. 나와 같은 사람 이문위희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문으로서 희롱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274쪽에 마지막 단락. 이문위희. 문장으로서 희롱함을 담는다. 우리가 한자에서 이A위비라는 구문이 있죠. 이문위희라고 나왔는데 이A위 이 뭡니까? A로서 B를 삼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문위희 문학이 되는 거죠. 양반이 양반을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죄를 알렸다 하면 바로 반성문 쓰고 뭐 그렇다고 하죠. 하여튼 이제 겁이 많은 그것을 이야기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6쪽에 밑에서 두 줄 마지막 단락 거기 보면 법고창신, 법고이변 창신이 능전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법고창신 여기 그 법고라고 할 때 이때 이제 법은 뭐냐면 본받다는 뜻이에요. 옛 것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법고의 지변, 창신이 능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변이라는 것은 변화를 아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7쪽에 일곱째 줄 끝에 나오죠. 창신한 문학, 새로운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능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능숙하게 이제 글 같은 것도 읽어야 되죠. 창신한 문학이 창신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법고를 통한 지변을 포괄했을 경우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홍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민홍전. 자, 이 민홍전이라는 게 또 재밌는 작품이죠. 자, 278쪽에 보면 민홍전이 나옵니다. 278쪽. 여기 보면 나와 민홍이 있죠. 나와 민홍이 있다. 그래서 이 나는 독자이면서 청자고 민홍 있죠. 민홍은 소설가이면서 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민홍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소설의 역할과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민홍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소설을 위한 소설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메타 소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홍전이라는 것은 소설을 위한 소설이다.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뭐 인용문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80쪽, 280쪽을 보세요. 거기에 이제 위에서 한 7째 줄 정도 이런 말 있죠. 민영감 밑에. 해서 지방에 황충이 생겼다.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켜요. 메뚜기. 메뚜기를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지방 메뚜기. 자, 그런데 이 메뚜기 종류죠.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디다 하고 말하자 민홍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 한다고? 이 벌레는 누에보다 작은데 알록달록한 그런 그 빛에 털이 돋쳤죠. 이놈이 날면 명이 되고 그다음에 붙으면 뭐가 돼요?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전멸시킨다. 잡아야 된다. 민홍이 말했죠. 이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종로 네거리에 한 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이다. 그러니까 결국 관리들이 황충이다. 탐관 오리가 황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이제 아주 그 피폐했죠, 피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백성을 착취시키는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신선은 뭐냐? 사람 인자에 매산자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또 현실 세계를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홍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 구조를 가진 거기 282쪽에 나오죠. 소설에 관한 소설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메타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 소설. 282쪽입니다. 이건 뭐뭐에 대한 소설.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홍전은 이중구조를 가진 소설에 관한 소설의 성격이다. 민홍은 소설가를 할 수 있고 나는 독자를 할 수 있지만 282쪽 보고 있어요. 민홍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전을 지은 사람은 나다. 소설은 민홍의 자선전일 수도 없고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자기 중심으로 엮은 글만일 수도 없다. 소설은 작자의 것만도 아니고 독자의 것만도 아니다. 공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의 학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연암 박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뭐 박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뭐 거의 정설화돼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잘 마무리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책이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근현대 문학사 요거를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